예, 역사의 역사 북시사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책은 안 읽으셨죠? 이제 막 도착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오면서 약간 민망한 기분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돌베개 출판사가 마케팅을 야단스럽게 하는 출판사가 아닌데 이번만큼은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어 북시사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첫 번째 하는 이 역사 신간에 대한 행사인데요.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추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오신 걸로 아는데 약간 저는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약 판매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예약 구매를 하셔가지고 서점에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바로 오르고 그래서 이래도 되나? 무슨 아파트 선분양하는 것 같은. 분양 모델하우스만 보고 입주했는데 살아보니 엉망이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거는 값이 저렴한 거니까 그래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 민망함을 좀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정성을 들여서 쓰긴 했지만 이 책이 그렇게 잘 쓴 그런 좋은 책인가? 이런 이제 의심도 또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있고, 방송에 자꾸 나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괴감도 들어서 방송을 하기 전에 안 이랬는데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제 스스로 좀 용기를 내기 위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비슷한 책이 없지 않냐 그런 거요. 좀 이것과 비슷한 책이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이것과 비슷한 책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책이 하나 나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책 내용 어차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사회니까 책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약 구매하실 때 출판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다 보셨잖아요. 차례도 다 보셨고요. 그것도 안 보고 구입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개괄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진짜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되게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변화돼서 오늘에 이른 과정을 서술한 것을 역사라고 그러는데, 역사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나서 어떤 변화를 겪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역사책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을 보통 별로 안 하죠. 그래서 남 안 하는 거를 해서 책을 팔아야겠다, 이런 얄팍한 상수를 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책이 없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구에서 역사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부터 시작해서 중국 중화문명권의 역사의 사실상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마천, 그다음에 이슬람 문명권에서 본격적인 역사서로서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이븐 할둔, 이렇게 거쳐서 19세기 이후 이제 유럽 서구 역사학 역사서 이렇게 넘어와서 최근의 베스트셀러까지
이렇게 쭉 역사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장에 담아 썼는지 살피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지? 그리고 뒤로 오면서 뭐가 바뀌었지? 어떤 점이 뭐 따옴표 치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였고 어떤 것은 그저 달라진 것일 뿐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그 계보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룬 책들 말고도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권의 책의 그 전체를 담으려면 불가피하게 선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사학사라고 하는 그 역사학의 역사, 제가 생각하는 역사 서술의 역사인데 히스토리오그래피라는 장르로 보통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쓴 그런 역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핀 책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이 책들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이 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역사 공부를 해서 어디다 쓰냐, 도대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역사를 알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사건, 어떤 정보에서 뭘 느끼느냐가 달라진다,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한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보기 전에요, 아까 제가 점심 먹을 때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러시아 하원 두마에서 연설하셨는데, 거기 보면 제가 들은 거는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 한국인들의 서재에 집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다 있다,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봤더니 문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러시아의 대지가 어찌고 유라시아주의가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게 우리 대통령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러시아의 어떤 시인의 말이고, 그 시인의 라이프 스토리를 알면 왜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막 박수를 처음부터 막 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대요. 제가 러시아 문학사를 잘 모르니까, 그 맥락을 저는 모르니까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삼 역사 공부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한동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쟁점 하나를 가지고 역사 공부의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역사는 기록으로 시작해서 과학을 껴안고 완성될 때는 이제 예술이 된다. 그게 토인비의 말인데요. 제가 표현을 좀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주장은 토인비 선생의 주장인데요. 역사는 기록에서 출발하지만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껴안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제일 완성된 형태로 갔을 때는 문학작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역사의 역사도 르포문학으로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면 문학이 되지 않겠죠?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드 문제 가지고 한번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게 경북 상주 롯데가 가지고 있던 골프장에 그 전에 지금 감옥에 계신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최근에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완전 해결되면 사드를 굳이 한반도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미국의 누군가요?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주한미군 관련 고위 인사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논리적 일관성이죠. 그동안의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를 겨냥한 거라고 승질을 내고, 우리 그전에 가신 대통령과 미국 쪽에서는 아니다, 북한 때문이다, 이렇게 논쟁을 해왔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 전 일이니까요. 저 사드 장비가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누군지 아시죠? 중국 외교부장, 우리나라 지금 외무부 장관이죠. 왕이라는 분인데요. 저 양반이, 저는 공산당은 고전을 별로 안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저 사람이 하는 논평이나 성명을 보면 그 중국 고대 문학이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본인이 조예가 깊든가 아니면 스피치라이터가 밑에서 써주는 실무자가 그렇든가,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이 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역사를 아는 사람이구나, 중국의 고대사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논평 중에 저 표현이 나옵니다. 항장 근무 의제 폐공. 저 유명한 일화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밥 먹다 말고. 저 홍문의연, 저게 중국의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사람이 한고조 유방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통일국가를 처음 만든 사람은 시황제인데, 진시황. 이 사람이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스템을 못 만들고 떠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진성오광의 난이 나서 진왕실이 혼돈에 빠지고 각지에서 이제 뭐 칼 한 자로 든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오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뭐 복잡한 그런 중국 대륙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빠져드는, 그러니까 무려 500년에 걸친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시황제가 진나라를 세워서 지금의 그 양자강과 황하 사이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를 거의 제패를 해서 이제 안정을 시켰어요, 나라를. 근데 후계자가 좀 신통치 않았죠. 하여튼 복잡한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들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각지에서 힘 좀 센 자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각자 나름의 명분을 걸고 천하를 다시 제패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두 사람이 항우와 유방 두 사람이었죠. 이게 초한전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항우가 훨씬 셌죠. 유방은 사실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항우처럼 직접 전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이 천하를 제패했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아요. 보통 하는 말로는 그래도 덕이 있었다고 그래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 중에는 도리가 뭔지를 알고 지적으로 좀 우수하고, 그리고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 줄 알았다.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끝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항우가 더 셀 때입니다. 항우가 더 셀 때. 근데 유방이 세력을 막 키우니까 둘이 이제 관중이라는 지방으로 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항우 진영의 눈밝은 참모들이 쟤를 죽여야 돼, 유방을. 쟤를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면서 초대를 합니다. 홍문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베풀 테니, 그래서 유방이 먼저 관중 근처에 도착했는데 안 들어가고 기다려요. 먼저 들어갔다가는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항우가 오니까 항우를 높이 세우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도 항우 진영에서는 쟤를 죽여야 돼. 그래서 홍문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대가 와서 술 한잔 받으시구려. 근데 이걸 안 가면, 거절하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면 유방이 지게 돼 있어요.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적진에 부하 몇십 명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이 막 고민을 하다가,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갑니다. 초대에 응해서 갈 때 저 항장이라는, 이게 이제 홍문의 연, 이게 영화 장면인데요. 실제 저렇게 뭐 됐는지 얼마나 고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잔치상 잘 차려놓고 유방을 초대해요. 근데 부하 몇십 명만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죽이기 딱 좋죠.
그래서 항우가 항장이라고, 제가 아마 사촌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항장을 시켜서 칼춤을 추게 합니다. 거기서 건물을 칼춤을 추다가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런데 유방진양에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또 엄청 센 놈을 집어넣어 가지고 칼춤을 혼자 추면 무슨 재미냐 이러면서 가서 이제 칼춤을 같이 춥니다. 그래서 이제 항장은 기회를 봐서 유방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이 유방 쪽 참모는 가서 같이 맞칼춤을 추면서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방이 도망가죠. 몰래 빠져나와서 개구멍으로. 그러고는 이제 항우한테는 배탈 나가지고 배탈이 급체로 배탈이 나서 인사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우가 저 뭐 보니까 비리비리 한 놈이네, 이거 내버려 두죠. 그래서 이제 유방이 거기를 완전 범아가리에 들어갔다가 겨우 탈출한 사건이에요. 근데 왕이부장이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패공이 유방이에요. 패공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 못 알아듣을 거예요. 저렇게 내면 우리나 알아듣지, 우리나 일본 사람들이나 알아듣지, 미국 사람들이 저 스토리를 모르거든요. 서구 문명권에서는 중국 역사를 잘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한지 삼국지 이런 거 읽으면서 자라지만, 그래서 홍문의 연 그러면 저런 거 항장근무 의제패공 이러면 저게 무슨 말이라는 걸 금방 알아듣지만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논평을 잘못 낸 거죠.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걸 내줘야 되는데 우리만 알아듣게 낸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냈나 보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한국 보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부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저 홍문의 연 일화를 꺼냄으로써 우리가 너네를 믿고 지금까지 한국과 1990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요? 89년도인가 수교하고 나서 지금까지 원래 북한하고 우리가 혈맹이고 6.25 전쟁 때는 적이었지만 외교관계를 맺고 우방이 되고 잘해줬다. 그래서 자기네 국가 창립 기념 행사에 한국 대통령 초대해서 천안문 거기 다 같이 서가지고 이것도 하고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니들이 이럴 수 있냐? 사드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중국을. 배신감을 토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되게 잘못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의 호의를 저렇게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항장이라는 거죠. 한국 정부가 항우를 대신해서, 미국은 항우고 항우를 대신해서 항장이 칼춤을 추면서 자기네들이 유방이다 이거죠. 그 비유를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모르면 왕이부장의 논평에서 왕이부장과 중국 공산당 혹은 국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사드 사태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홍문의 연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걸 알면 저 사람들의 기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메시지는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 니들 좋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게 뭡니까? 결국은 롯데 매장에 가서 서방점검 해갖고 영업장 폐쇄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못 팔게 막고, 한류 스타들 나오는 광고 다 금지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보복을 한 거거든요. 보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우리를 겨냥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논평은 짧은 논평인데 역사의 맥락을 알고 보면 굉장히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 하면, 항우가 원래 호의를 가지고 초대한 게 아니고 적대감을 가지고 초대한 거였고요. 유방이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한국하고 친하게 지낸 거는 사실 아무 적대감이 없이 호의만으로 한 거냐? 그건 아니죠.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이니까 마치 항우와 유방의 관계처럼
그냥 좋은 이웃으로서 한국과 잘 지낸 게 아니에요. 늘 경계심을 품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귀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패공은, 유방은 순전히 호의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홍문의 연에 갔냐면 아니라는 거죠. 국제관계는 피차 간에 적도 동지도 없는 게 지금 국민국가 시대의 국제관계니까 피차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상당히, 저 논평은 자기네들은 선이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미국을 대리해서 배신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데, 저 비유는 부적절하죠. 유방은 가기 싫은데 간 거거든요. 가기 싫고 나를 죽일지 몰라라는 경계심을 잔뜩 품고, 그리고 참모들은 혹시 죽이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는 대책을 세우고 이런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홍문의 연에 빗대 가지고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비유예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논평을 낸 게 우리는 패공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 항장 근무가 의제 패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뭐 엑스밴드 레이더의 도달 거리를 조절해서 뭐 압록강까지밖에 안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근데 그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 논평 하나를 두고도 그 진나라 멸망 이후에 그 중국 대륙의 혼란기와 그 혼란기에서 항우와 유방이라는 두 리더가 장기간에 걸쳐서 수없은 충돌을 하면서 끝내 승패가 갈라지는 이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인데, 그 맥락을 알면 되게 왕이부장이요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도 저런 거를 갖다가 외교부에서 논평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교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관들도 저렇게 좀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역사 교양이. 논평을 내더라도 저렇게 애둘러서 저렇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 논평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있으나, 저런 스타일로 일국의 장관이 논평을 내는 그 교양의 수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울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가져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유럽 역사나 미국 역사의 사례를 가지고 저런 논평 내는 거 못 보셨죠? 예,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라는 게 사실은 몰라도 그만인데, 몰라도 그만이에요. 역사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역사 몰라도 자기의 본능과 감각과 또 경험과 뭐 처세술과 이런 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알면 이렇게 외국의 외교부 장관의 논평에서도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 재미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번 책은 사실은 제가 아까 좀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 이번 책만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랬지만, 저는 책을 쓸 때 뭘 제가 많이 알아서 그 중에 일부를 요만큼 독자를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한 거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지식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이런 부족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전문 역사학자들은 저희 역사책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죠. 논평의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속으로 좀 부끄러워요. 근데 그냥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배운 만큼, 느낀 만큼 요령 있게 이것을 잘 정리해서 독자들하고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가 뭐 그 제품의 생산 공정에 대해서 꼭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 써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가게를 차리면 동네 고객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이게 투키디데스한테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도 투키디데스가 자기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를 쓴 이유를 밝힌 대목인데요. 책에 나옵니다. 보면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설화가 없어서 듣기에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책은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여 일회용 들을거리로 쓴 것이 아니라 연구 장서용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하죠? 아니 저 포부를 보십시오. 연구 장서용이래요. 아니 진짜 2500년 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2500년 후에 우리가 자기 책을 읽고 있을 거래요. 정말 그렇죠.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되게 웃겨요. 역사책을 읽다 보면 저런 대목들이 재밌는 건데 아까 왕위 외교부장의 논평을 볼 때와 똑같은 거예요. 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맨 앞부분, 지금 제 책으로 치면 프롤로그나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저게 누굴까요? 설화가 없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 책에는 설화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역사책에는. 그리고 뒤에 보면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여 일회용 들을거리로 쓴 게 아니래요. 그러면 저때 이미 누군가가 대중의 취미에 영합해서 일회용 들을거리로 책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런 걸 탁 읽으니까 투키디데스가 갑자기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시기심 같은 게 보이죠? 어떤 인기 있는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책이 그 사람 책보다 재미가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의 드높은 자부심은 자기 책은 연구장서용이다. 내 책이야말로 오래 살아남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재미가 좀 적기는 하지만 정확하다. 그리고 미래에 반복해서 일어날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깔때기를 막 대요. 그냥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라면 역사가 훌륭한 사람, 2500년 전에 엄청난 역사책을 쓴 사람 이런데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책을 쓸 때 저런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왜 내 책은 밀리언셀러가 되지 못할까? 그것은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그 다음에 궁금해지죠. 과연 누구를 생각하면서 투키디데스가 저 말을 썼을까? 그러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만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누구라고 안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역사연구소에도 저게 누구라는 말은 명확히 써놓은 역사책은 없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근데 제가 추측하기엔 틀림없이 저건 헤로도토스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헤로도토스를 겨냥한 거다. 당대의 최고 인기 역사가는 헤로도토스였거든요. 두 사람이 3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60이거든요. 이제 30쯤 된 어떤 젊은 청년 지식인이 저를 까요. 그래서 저런 기분일 거예요. 투키디데스가 된 듯한. 저는 오케이, 그런 게 있어야지. 근데 저 문장을 헤로도투스와 연결을 해보면 투키디데스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좀 보여요. 그냥 역사를 기록한 저자로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키디데스는 언제적 사람이고 어떤 생애를 살았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고대 아테네라는 고대 도시 국가에서 짱을 먹고 있던 역사가는 누구였는가 이걸 추적해 보면 저 설화가 많고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고 일회용 들을거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헤로도토스는 책부터 쓴 게 아니라 이야기부터 했거든요. 톡쇼. 아테네 지금 가시면 아테네 가보신 분 네, 조금 계시네요. 플라카 지구라고 있죠? 그 의사당 있는 신다그마 광장에서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가는 중간에 거기 레스토랑, 카페, 술집 엄청 많은 그 상업지구요. 거기가 옛날 고대 아테네에서도 시장이 있던 곳이고 소크라테스가 청년들 각지에서 소문 듣고 온 청년들을 데리고 문답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던 장소도 거기였고요. 소피스트들이 그 과외 수업한 데도 거기였대요. 다. 거기에는 술집과 시장과 뭐 온갖 것들이 적색지구, 지금으로 치면 19금 블록도 거기 있었다고 그러고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예. 하여튼 거기서 돈 받고 그 페르시아 전쟁 얘기를 유료로 청중들을 모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책으로 써서 또 엄청 명성을 얻은 사람이고 헤로도토스를 겨냥한 거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역사가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초기부터 역사가들 사이에서 역사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처음부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서구 역사가들은 보면 헤로도토스의 전통을 그 분위기를 쫓아가는 역사가가 있고 투키디데스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투키디데스를 모범으로 치고 간 역사가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누구였는지는 제 책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적 맥락을 알면 저 문장들이 살아나와요. 그냥 읽으면 그냥 무미건조한 얘기예요. 근데 저 문장 안에는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감정이. 그러니까 투키디데스라는 뛰어난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 자기가 서술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자기가 올바른 역사를 올바르게 서술했다는 확신,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문장들을 보다 보면 다른 문장들에서도 저자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재미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저자가 누군지 이름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환경은 어떠했는지, 이 책을 언제 쓴 건지,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문장들을 보면 느낌이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관련 책을 읽으실 때 어찌 보면 무미건조해 보이는 그 문장들 속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복잡하죠? 역사책을 읽을 때도 감정을 느껴야 되고요, 읽어내야 되고요. 중국 외교부장의 논평을 들을 때도 거기서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건 다른 취미와 비슷하죠. 다른 취미 활동도 다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역사 공부의 즐거움,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책에서. 예컨대 뭐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나 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 또는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백남훈 선생의, 공식적으로는 선생이라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천수를 누리고 혁명 열사령에 묻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적국의 그런 수계 집단의 한 사람이죠. 교육부 장관도 했고요, 북한에. 그런 사람인데 우리 규장각에 있는 조선 왕조실록도 훔쳐가려다가 미수에 그쳤고요. 진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그 사람의 경우에도 이 문맥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 문장을 썼냐를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된 게 공산주의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찾을 수 있는, 광복을 찾을 수 있는 이론적인 무기로
이것이 굉장히 위력이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을까, 제 마음대로 그렇게 추측해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곳곳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역사책의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 안에서 그 쓴 사람이 그 문장을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포착해내는 방법, 또는 뭐 제가 포착해낸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뒀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서를 읽으실 때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문장이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즐거움도 커지고요. 남자분들 중에 당구 치는 분들 계시죠? 당구 칠 때도, 쓰리 쿠션 칠 때도 그냥 밖으로 돌리기, 안으로 돌리기 이렇게 맞히는 것도 재밌지만 대회전에서 맞히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두 바퀴 당구대를 돌려서 딱 맞히면 기분이 더 좋아요. 똑같이 당구를 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이 역사책을 읽더라도 이 감정을 읽어내면서 느끼면서 읽는 것과 그냥 메시지만 읽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즐거움의 차이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토인비라는,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동시에 그의 책을 읽어본 분이 거의 없을 그런 유명한 역사가죠. 역사의 연구.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다 외웠을 거예요. 시험에 맨날 나왔기 때문에. 창조적 소수자, 뭐 비창조적 다수자, 뭐 미메시스, 네메시스, 뭐 도전과 응전의 역사, 이런 패러다임을 교과서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이게 우리 박정희 정부의 이데올로기였거든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적 소수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비창조적 다수자가 받아들일 때 창조적 소수자는 외부 환경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서 문명의 부흥을 이룬다,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이걸로 되게 유명했죠. 그 당시 집권자들이 이 토인비의 이론에서 그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교과서에 넣어서 학생들이 다 외우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뭐 창조적 소수자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토인비 선생이 이 창조성을 읽고 좀 권력 행사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소수자를 지배적 소수자라고 그랬거든요. 지배적 소수자의 지배가 계속되면 문명이 쇠락해요. 역사 연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은 자기가 창조적 소수자이고 싶었죠. 여야만 했죠. 아니라고 그러면 감옥에 갖다 넣었죠. 하여튼 그 시대에 유행했던 역사 이론입니다. 거기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제가 이 강의 자료의 제목이 바로 이걸 요약한 겁니다. 기록, 과학, 예술. 토인비가 말한 건, 토인비는 이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역사학계에서. 역사학과 신학을 뒤섞었다. 역사학과 문예창작을 혼동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서술에 기독교, 이 사람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성경을 막 섞어놓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과학적이지 않은 역사서술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본인은 끝까지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요지가 그거죠. 역사서술에는 역사의 기법,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서술하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들을 비교 연구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거기서 어떤 패턴이나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과학적 연구, 그게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사실을 예술적으로 재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맺어줘서 거기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가 되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예술가여야 된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경우라고 확신했죠. 예술적이에요. 근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이기도 해요.
역사의 연구는 원래 영문판으로 이만큼 두꺼운 책이 10권짜리거든요. 그럼 이제 하도 비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비판에 대답하는 책을 하나 더 냈어요. 11권째. 그리고 20개가 넘는 문명을 막 시간을 건너뛰고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신의 이론,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패러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 증명을 한 게 아니에요. 예증을 했죠. 역사의 사례를 들어서 그걸 다 증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 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죠? 목록이 있어야죠. 색인만 한 권이에요. 인명, 지명, 사건명 등등에 관한 색인, 연표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권짜리거든요. 미술품으로 치면 우리 집 무대 앞쪽만한 그림, 이건 아무데나 못 걸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집에다가 걸 데도 없어요. 어디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 걸면 몰라도. 그래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원본은 그런 곳에 있죠. 국립도서관. 서점에는 뭐가 있냐? 서머벨이라는 역사학자가 6분의 1로 요약한 거. 자기 마음대로 요약했대요. 허락도 안 받고. 나중에 토인비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원고를 보고 오케이, 그래서 서문을 써뒀어요. 우리나라에 출간되어 있는 역사의 연구는 한 권짜리 두꺼운 것이든 6권짜리 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든 간에 다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읽을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토인비의 말을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읽자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을 때는 그 역사책이 어떤 사실을 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죠. 어떤 사건을 다루고 어떤 사람을 다루고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는가, 그 사건과 사람과 시대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했는가. 역사 공부하면 사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자가 그 사실을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것이 상관관계, 인과관계, 패턴, 법칙 이런 형태로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말이 되는가, 그걸 동시에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얼마나 재밌는가 또는 감동적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역사책은 읽지 마세요. 읽고 나도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역사책 한 권을 읽으면 거기 나오는 사실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만 책 읽고 나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사건들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표현이 아주 예술적으로 돼 있는 거, 그럼 내가 읽으면서 코끝이 찡했던 거,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던 거, 가슴이 먹먹했던 거, 화가 막 난 거, 이런 거는 되게 강하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역사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이런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미루어 봐도 역시 제일 센 거는 문학이에요. 예술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아니 뭐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책들을 고른 것도 되게 이런 기준으로 몇몇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읽어서 그래도 재미가 있는 책들을 골라서 문학적 완성도가 꽤 높은 책들을 골라서 역사의 역사를 서술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역사책을 읽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잘 쓴 역사책이에요. 잘 쓴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역사가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그냥 성실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성적이 잘 나오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뛰어난 역사가는 관계를 잘 설명해줘요. 관계를. 그 읽고 나면 독자들의 마음에 훨씬 많이 남아요. 뭐가? 진짜 위대한 역사가는 감정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재 선생의 조선상고사 이런 거 읽으면 감정이 움직여요. 정말.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 이런 거를 읽으면 막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들이 한 거잖아요. 막 분노가 치밀죠. 훌륭한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피엔스 같은 책을 읽으면 약간의 허무감 같은 게 생겨요.
참 더덥다 그런 느낌이요. 잘 쓴 책이에요. 또는 뭐 농업혁명은 사기다, 뭐 과학혁명도 사기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신기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네. 이런 게 다 독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책들이에요. 예술적 완성도가 되게 높은 책이죠. 청균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투키디데스는 자기 자신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사실들 중에서도 미래에도 계속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은 반복해서 나타날 일들을 기술했다. 그게 자기 책의 장점이라고 확신했지만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아직까지도 읽히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사람이 표현해놓은, 거기 심어놓은 그런 예술적인 그런 수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예술적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읽히는 거거든요. 거기 30년 동안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두 표로 갈라져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도시국가 내부에서 도시국가마다 벌어졌던 내란 상황, 거기서 언어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묘사하는 대목이라든가요, 아니면 그 전염병, 지금으로 보면 장티푸스였을 가능성이 많대는데 그게 전쟁 2년 차에 아테네를 덮쳐서 인구 10분의 1을 죽이잖아요.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도 그 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투키디데스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병에 감염돼서 증세가 나타난 1일차부터 2일차, 3일차, 4일차 가면서 증세를 상세히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이 돌던 시기에 아테네 시내에서 도시국가에서 벌어졌던 무질서 상태, 공포, 이런 거 기술해놓은 걸 보면 정말 어떤 보고문학보다 탁월해요. 정말 느껴져요. 사람들이 그 처했던 패닉 상태, 두려움, 그럼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책이, 역사책이 2500년 세월을 건너뛰어서 아직도 읽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그 전쟁의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과 문명의 보편적인 그런 본성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투키디데스는 자기 자신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 설화는 없어도 일회용 들을 거리로도 손색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혹시 그 책을 욕심내서 읽게 되신다면 되게 읽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으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으면 힘들잖아요. 제일 먼저 힘든 게 사람 이름이요. 그죠? 사람 이름 까체리나 앞에 뭐 이바노브나 또 그 앞에 뭐 나오잖아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뭐 어쩌고 나오는데 좀 지나다 보면 까짜, 끼치 뭐 이렇게 애칭도 한 서너 가지씩 나와요. 그래서 책을 다 읽을 때 좀 돼야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 지명, 뭐 도시 이름, 이게 모든 게 다 낯설기 때문에 그거는 사마천하의 사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도 펴놓고 어디 있는 도시인지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읽으시고요. 그런 거 다 모르고 읽으셔도 돼요. 그냥 읽으면서 정말 스토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대목만 읽어도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에요. 10쪽 중에 한 쪽만 읽어도요. 이거 잘 모르겠어 막 넘어가도 눈이 확 떠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게 예술성이 두드러지는 대목들이거든요.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나중에 여유 있으시면 원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네, 저 점 지구입니다. 지구. 미국 나사가 쏜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지금 태양계 행성에서 탈락됐다 살아났다 또 탈락될 상황에 있는 명왕성, 그죠? 명왕성이 행성이냐 아니냐 논쟁이 많은데, 명왕성 근처를 지날 때 카메라 각도를 돌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나사가 이 사진 찍느라고 돈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 이렇게 선처럼 돼 있는 것들은 그냥 기계적인 그런 결함 때문, 한계 때문에 생긴 인위적인 거고요. 그냥 저렇게 뿌옇게 먼지처럼 보이는 거죠. 저게 지구입니다. 불가에서는 단위가 세죠. 뭐 억겁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몇천 년 전에도 우주가 무한히 넓고 지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거고 인간은 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었죠. 근데 지구 위에서는 지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지구가 티끌 같은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명왕성 근처에 가서 찍으니까 정말 우주의 티끌이에요. 저 티끌 위에 우리가 수십만 년 살면서, 그죠? 최근에 초신성 폭발이 목격되었다, 뭐 어디 성운에서 지구하고 거리가 뭐 100만 광년이다, 이런 뉴스 보셨죠? 지구에서 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어떤 행성이, 어떤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해가지고 어쨌다. 그거 폭발할 때 여기 지구 위에 호모사피엔스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왜냐? 100만 광년 떨어져서 100만 년 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출현한 거 20만 년밖에 안 됐대잖아요. 실제 우리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100만 년 전에 그 별이 초신성 폭발을 했을 때 그때 지구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도 느낄 수 있죠, 거기서. 근데 이 하찮은 존재들이 저 멀리서 보면 구분할 수도 없는 먼지 같은 별의 한 구석을 서로 차지하려고 죽이고 미워하고 뭐 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역사를 각자가 서술하면서 민족사라는 이름으로, 문명사라는 이름으로, 내 거는 최고고 나머지는 야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싸워왔어요. 우리가 진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저 사진은 느끼게 해줘요. 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베스트셀러인 청균세나 사피엔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민족주의, 국가주의, 뭐 부족주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호모사피엔스 전체를 하나로 놓고 역사를 서술하는 게 저기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거에 써놓은 역사서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당대에 사는 분들은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겠지만 길게 보면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다음 거 보시죠. 제가 그래서 이번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남은 감정, 느낌, 생각 같은 거였어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셨다는데, 그분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려고 애쓰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일본을 별로 안 미워해요. 제가 며칠 전에 대마도에 무슨 방송 촬영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노략질을 하러 여기 왔는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게 대마도가 이렇게 산꼭대기 다 잠기고 산꼭대기만 남은 그런 지형이에요. 논밭이 거의 없어요. 인구가 적을 때는 어떻게든 살았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맨날 물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쌀 좀 얻으려고 하면 어서 와 여긴 처음이지, 쌀 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왜 왔어? 이렇게 꽃갱이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질 한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겠으니까 조선에다가 좀 조선에 귀속시켜달라고 청원도 넣고 했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을 뭐하러 귀속시켜, 귀찮게 시, 이게 내쳤단 말이에요. 그때 받아줬으면 우리 땅 됐죠. 이것도 다 부질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역사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남은 감정이 저거였어요. 그냥 덧없는 것들은 좀 집착하지 말고 진짜 나한테 소중한 거. 어차피 모든 것이 허무해요.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50억 년 지나면 태양도 없어진대요. 물론 50억 년은 어마어마한 세월이고 태양이 없어지기 전까지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잠깐 반짝하고 스쳐 지나가는 존재잖아요. 이 짧고 덧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감정,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서 이번 책 쓰고 나서 일본을 훨씬 덜 미워하게 됐고요. 중국도 덜 미워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덜 미워하게 됐습니다. 예,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도 덜 미워하게 됐고요. 자유한국당도 덜 미워하게 됐습니다. 예, 좀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역사 공부의 부작용이 아닐까. 이 부작용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은 역사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좋은 부작용이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시다면 좋은 부작용이니까 역사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죠. 예, 좀 두서없이 이번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읽으실 때 그 역사책 속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와 관련한 제가 나름 터득한 요령, 이런 걸 오늘 북시사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